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이라고 하면 대부분 농수산물에서 좀 나오기 마련인데요. 우리는 항상 먹고 즐기면서도 그 생산물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농업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관점도 굉장히 과거에 좀 머물러 있어서 현재 우리 농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농업의 뭐 문제점부터 해서 아니면 진짜 인구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되고 농촌이 소멸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이 농업이라는 산업이 정말 그 구세대적인 산업이고 정말 사양 산업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시장인지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나라가 농업을 얘기할 때 또 하나의 어떤 그 편견이랄까 고정관념이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업은 너무 후진적이다.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세련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재료 같은 거를 구입할 때도 뭔가 외국에 뭐 하다못해 이베리코 돼지 이런 거는 보기에 그 돼지 그 하몽 만드는 돼지가 하몽이 비싼 거지 돼지고기 자체가 비싼 게 아닌데 뭔가 이베리코? 그럼 뭔가 이게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또 사고 싶고. 그럼 우리나라 농업의 어떤 그 수준이라는 게 선진국 대비 많이 좀 떨어지는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요. 예. 근데 이제 다양성, 식문화라는 건 다양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우리나라도 보면 굉장히 농산물이라는 게 굉장히 안전하게 잘 생산되고 있는 나라죠. 예. 굉장히 가장 선진화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이 입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걸 계속 지겨워하는 경향이 있고, 그쵸. 새로운 예. 것을 트렌드를 항상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쵸. 보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다양한 수요를 우리 농업이라는 이런 작은 규모를 가지고 그런 다양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 예. 앞으로도 이베리코 돼지 같이 이제 외국산 농산물들이 어떤 셰프들의 어떤 이 식재료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들이 항상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그렇게 우리 나라의 뭐 돼지 산업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면이 있고, 예. 또 그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나면 또 이렇게 그쪽에 농민들도 충분히 그쪽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최근 농업 문제 중에 좀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농업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매번 이런 WTO 체제가 나올 때마다 예. 수입 개방을 어떻게 막을 거냐, 예.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거냐가 하나의 그 방향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방어적인 농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농업 시장이 전체로 보면 50조 좀 이렇게 농업 생산 시장이 예, 예. 50조쯤 되는데 실제로 수입되는 시장이 한 40조쯤 되거든요. 거의 80% 정도가 이제 수입 시장인 거죠. 생각보다 정말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크진 않네요. 많이 크지 않습니다. 예. 농업 생산 자체는 작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 관련되는 식품 산업까지 이제 같이 연관되고 나면은 어느 나라든 간에 이 규모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그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농민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예. 도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97% 분들이 농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전 국민의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올라오면서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산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발 산업, 의류 산업에서 전자 산업을 이렇게 변화해 올 수가 있었는데, 예, 예. 농업이라는 건 사실 이게 여기서 어떻게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너지거나 갈 곳이 없는데, 예. 어떻게든 간에 뭐 이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계속 농업으로 존재해야 되고, 일정 부분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식생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거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크게 바라보면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보면 대개는 이 농업을 내부의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예, 예. 우리도 한 번쯤은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보면은 좀 우리가 거의 절반 정도가 농산물이 수입되는 나라인데 예. 이게 아니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도 이 해외에서 나가서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때가 되지 않았나. 해외에 나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수출하는 걸 수출도 물론 중요한 문제인데 예, 예. 근데 농산물이라는 건 어떻게 규모의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농지 정도 규모를 가지고는 수출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농업은 규모의 경제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트랙터로 몰고 가서 일주일간은 막 이런 네. 애들하고 경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폐쇄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은 해외에 나가서 뭔가 그 농업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해외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농장에 나가서 해외에서 농사를 짓는 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저도 많죠. 그 생각했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우리가 예전엔 전부 다 아르헨티나 진출하고 이런 것들이 예. 땅이 좁으니까 해외 넓은 땅에서 농사 한번 지어보기 쉽다. 예, 예. 이런 관점에서 많이 나갔죠. 연해주도 나가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제 그게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저도 이제 해외에 많이 돌아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농업이라는 거는 국가가 지원하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지 않은 선진국이 아닌 나라에서 예. 농업이 강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보면 그 농업은 되게 그 후진국형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농업을 잘하는 나라들은 보면 대부분 선진국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을 얘기할 때 농업의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 정확히 비례한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농업은 그럼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게 충분히 강력하냐? 강한가 그거에 이런 문제에 앞서서 대해서.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강력한지는 이제 그 다음 얘기하고.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까 국가 인프라 잠깐 말씀하셨을 때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라가 제공하는 인프라? 그럼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농사라는 건 땅이 있고 씨를 뿌리고 나오면은 수거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또 인프라라 그러면 이제 도로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 근데 네네. 말씀하신 그 인프라라는 개념은 좀 어떤 부분이에요?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거? 실제로 농업은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에 농업은 보면 보통 우리가 300평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조그마한 관리기 하나 정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예. 하지만 이제 몇 헥타르 넘어가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굉장히 큰 기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농기계 산업이 강력하게 이제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시설을 시공하는 업체라든가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그다음에 그 비닐을 생산하는 업체들, 자재를 그다음에 농약과 비료를 생산하는 산업들이 전부 다 받쳐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인프라들이 안 갖춰지면은 물론 이제 도로 접근성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물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그래서 우리 농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게 몇백 년 동안 이게 축적된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의 농업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이게 그렇죠.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가지고 예, 예. 그런 자원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농업이 이게 포기한다는 건 이제 그런 몇천 년 동안 축적돼 있는 자본이 어떻게 보면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농협을 장치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진짜 그 농업의 어떤 용지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진짜 말 그대로 그 물을 댄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굉장히 물을 어렵죠.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하나의 어떤 축적된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까지는 알겠어요. 나라가 농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보다 이렇게 그 공동체, 네. 그거가 많이 자본을 축적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아까 말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꽤 선진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이즈 큰 나라 기준으로 한 7위 정도 되는데, 네. 우리나라 농업 수준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농업 과학 기술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농기계 업체들도 뭐 큰 농기계 업체라 그러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중소기업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죠. 예, 예. 농기계 산업 전체가 이제 1조 원 정도에서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과학기술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걸 받쳐주는 시장 자체가 농업 시장 자체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려 그러면은 기반이 되는 그 농업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의 문제는 농업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 투자를 할 만한 유인이 작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농업 시장 자체의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네. 뭐 전방 산업인 뭐 맞습니다. 뭐 농기계라든지 이런 쪽 시장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고. 근데 말씀 들어보면 제 느낌은 뭔가 과학기술이나 이쪽을 발전했다라는 거는 뭔가 정부나 이런 쪽에서 R&D 자금이라든지 이런 건 꽤 많이 투자를 해왔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꽤 그 지식인층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쪽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기술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세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요. 예, 관심을 가지면 이제 굉장히 큰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거의 제가 듣기로는 거의 이제 실용화 단계에 나와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이 논란들이 많은 거죠. GMO 논란 같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예민한 주제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예.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뭐든지 좀 예민하게 반응하긴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왜 해외 진출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예, 드렸냐 예.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R&D 영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큰 어떻게 보면은 축적된 자본이 있는데 기술 자본이 있는데 예. 이게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앞선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동남아라든가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을 만약에 해외에 진출해야 된다 치면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종이라든가 농업 기술 같은 것들, 이 시설이나 장비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같이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한 385억 달러를 수입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구매력이지 않습니까? 농업 시장에서는. 오, 그러네요. 예. 이마트 포도주 바이어가 한번 뜬다 그러면은 이제 이탈리아 같은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바짝 긴장을 한다고 그러죠. 진짜요? 오. 우리나라가 와인 수입이 몇 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술 많이 먹죠. 엄청난 큰 선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식품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이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파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매력은 엄청난 파워죠. 파워죠. 예. 이 엄청난 파워를 우리는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인 거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지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앞단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 몇 명 된다고 이거 약 만들어서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바이오 산업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 쪽에다가 뭐를 해보려 그러는 게 좀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네. 농업에 있어서는 진짜 그 해외랑 뭘 어떻게 해본다는 그림을 못 그려본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럼 이 다른 여러 가지 ODA 사업이라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예. 그러면 이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농업이 항상 모든 국민들이 아니면은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제 비슷한 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6시 내 고향의 농업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업이라는 거는 그런 농업이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굉장히 첨단 기술이 접목된 농업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어떻게 조화롭게 가느냐가 이제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예. 굉장히 많은 어떤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오려 그러면은 예. 어떤 희망적인 걸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1헥타르, 2헥타르 농경지를 아버지가 지었던 농사를 똑같이 짓게 하면서 자식을 농사 지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는 안 가죠. 네. 예. 그리고 어차피 인구 구조도 어차피 바뀌게 되어 있고 예. 그러면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토론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략을 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가지고. 근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물론 네. 그 소장님이야 그런 환경에 항상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 사실 일반적으로 그걸 잘 모르는 거는 뭐서 풍월로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해외에 관련한 이렇게 코어할 수 있는 산업들이 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도 궁금하고. 좀 이렇게 해외에도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면 제약이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제약사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제약사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어떤 모델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농기계 수출이 지금까지 뭐 트랙터 정도가 이제 그럼 선진국에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미국의 이제 소형 트랙터 시장을 어차피 큰 나라에서는 그걸 안 만드니까 굉장히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트랙터가 많이 수출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의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으로 가는 소형 트랙터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동남아에 가보면은 이제 그 나라들도 보면 이제 농기계라는 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산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보면 인도나 중국의 태국 같은 데서 만들어진 기계들이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데 예, 예.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나라들은 이제 싼 가격으로 들어지만은 서비스할 수 있는 망 같은 걸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예, 농기계가 이게 농기계는 대개는 이제 수확 한 달 정도로 운영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멈춰버리고 나면은 오,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른 신뢰성도 중요하지만은 예. 빠른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 해외에 진출하려 그러면은 그런 서비스망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예, 예. 이게 되려 그러면 어떤 규모가 또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이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단계까지를 어떻게 넘어갈 건지에 대한 해답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없는 거죠. 아,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는 ODA 사업이라고 1년에 3조 원 정도를 해외에다 쓰고 있거든요. 예, 사업도 사실 많이 쓰죠. 네, 예. 그 중에서 농업 사업도 한 20% 정도, 10% 20% 정도 되고 굉장히 큰 농업 사업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농업 사업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농기계를 우리나라 걸 못 구입하는 거죠. 비싸서? 비싸기보다는 고장 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국 농기계 사가지고 멈췄다 치면은 한국에서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예.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국 농기계를 사서 공급을 하거든요. 현지에 이제 로컬에서 예, 예. 서비스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업들이 중국 농기계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민 그러네요. 세금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근데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럼 우리가 한 번만 이게 생각을 바꾸면은 예. 뭐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산업 가치 사슬을 어떻게 만들 거냐의 관점에서 본다 치면은 예, 예. 이 농기계를 일정 규모 수리 요원을 파견하고도 남을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쉬운 방법인 거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주장을 가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 사실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좀 잘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한 거를 보면은 보통 기업으로 자본을 축적시켜서 그 기업이 그 시장에 들어가서 좀 그게 깔리고 손실을 좀 감수해 가면서 그걸 이제 결국은 그 시장의 점유율을 넓혀가는 그런 방식으로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사이즈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 시간,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하는 데까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하나의 케이스를 들면은 예. 우리나라 스프에 들어가는 그 보면 라면 스프? 라면 스프에 말린 채소들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예. 엄청난 양이 사용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라면을 그러면은 워낙 많이 먹으니까. 라면을 많이 예. 먹 그러니까 이 한 업체의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채소를 생산해서 말린 스프를 생산하죠. 예,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수요를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다가 농장을 만들었다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농장 또 나면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 예. 어떻게든 이 채소는 계속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와, 채소 그 라면에 들어가는 채소가 그렇게 많아요? 엄청나죠. 이게 말려서 이제 부피가 작아 보이는 것뿐이지. 예. 아야. 그러니까 이 업체는 왜냐하면 이 서플라이 체인을 또 이렇게 한 나라를 집중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이 대륙으로 국가별로 어떻게 분산을 시켜 놓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또 이제 그 미얀마에다가 그런 식의 그 라면 스프 채소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미얀마 채소가 우리나라의 라면 수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현지의 어떤 그 로컬 시장을 보고서 들어간 게 아니고 네. 국내에서 생산하는 라면의 어떤 채소 물량을 그쪽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와서 가공을 해서 라면의 형태로 팔려가는. 그렇죠. 그래요. 와, 그거는 진짜 라면이라는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다는 거기에 사용되는 채소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종자들이나 예, 예. 우리나라 기술들이 이제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아,
그 농작물 자체도 그러니까 네, 거기서 그렇죠. 만든 건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쪽에서 생산을 해서 들여와서 가공해서 내보내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좀 가는 그런 것 식으로 농업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마도 진출을 하게 된다 치면은 같아요. 예, 농민들이 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보다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예. 서로가 이제 서로 상생이라 그럽니까? 그 나라도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고 예,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 농업 기술 중심의 어떤 해외 농업 진출 같은 것들이 예.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혁명? 뭐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의 연장선일 것 같긴 한데 그 6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만든 말이겠죠. 4차 산업혁명의 연장. 혁명이라고 하기는 못하고요. 예, 예. 그 6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6차 산업. 네. 예. 거기서의 어떤 그 사례들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뭐 저도 이제 큰 농업을 얘기를 하고 이제 미래 농업을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우리나라 농촌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려 그러면은 뭐 그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미래라는 거는 어떻게 한 10년쯤 후가 되면은 개별 농가들은 규모가 조금 커져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러고 있지만은 많은 농가들은 여전히 작은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농업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작은 농가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예, 예. 그럼 작은 농가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농산물 자체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소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떤 지금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농촌 관광이라든가 예.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의 활동, 체험 활동. 체험 활동, 딸기. 예, 저희 예. 애들도 네,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죠. 예. 그런 거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농촌에서 어떤 다양성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예. 하동에 있는 산골 이유식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이유식. 이유식. 예, 예, 예. 그 친구들은 도시에서 이제 그 죽가게를 하다가 도시에서 죽가게. 죽가게를 하다가 그걸 접고 고향으로 내려갔죠. 하동이라는 예. 곳에. 거기 내려가 가지고 하동에서만 나는 농산물들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유기농이라든가 최소한 그런 하동에서 나오는 재료도 있잖아요. 예, 예. 주변에 할머니들이 생산한 이런 식재료들만 이용해 가지고 안전한 식재료만 이용해 가지고 이유식을 만든 거죠. 이유식이 정말 고급 식재료가 팔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정말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이유식에는 꼭 한우 씁니다. 예. 그렇죠. 그 친구들은 그런 그 산골 이유식이라는 업체는 그걸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가지고 그 업체가 하나가 성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예. 단순히 어떤 식품 기업이 하나가 생겨서 매출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 그게 하나가 삶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농가들이 하나의 지역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렇겠구나. 네네. 그 사람들은 좀 불특정 다수의 짓고 있는 사람한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아니죠. 딱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그 안에 구축돼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출에 따라서 지역 농가들의 어떤 수급이 다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인증 제도라든가 아니면 유기농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면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못 믿는 보이는 거지. 안 예. 보이는 농산물을 살려다 보니까 뭐가 인증이 필요한 거죠. 예, 예.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다 아는 이쪽 할머니 저쪽 할머니 아니면 저기서 하동 그 강에서 예, 예. 그 뭡니까 이런 뭐 그 잡고, 수산물을 수산물 채굴하고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오. 이 친구가 품질을 보증하는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도시로 이제 이렇게 배달돼가 나가는데 예, 예.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6차 산업 모델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농업에다가 제조업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관광까지 가면 좋은데 이제 그거는 다른 또 그런 모델이 또 있고요. 아, 2차, 4차 더해서 6차인가요, 그럼? 1차, 2차, 3차를 1차, 2차, 3차 더해서 곱하기를 해서 이제 더하냐 곱하기? 곱하기냐의 논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곱하기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그러면 1차 산업이 0이 되는 순간 이게 제로가 되는 거니까. 아, 곱하기로 하면 네네. 그래서 곱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오늘 농업 얘기 좀 같이 나눠봤는데요. 지금 크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과 이제 실제 농업 현장에서 이러는 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농업이라는 것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업이라는 걸 떠올릴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업의 근간이 되든 우리의 식재료가 되는 그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식재료 시장과 우리에게 새로운 뭐 음식이 됐던 체험이 됐던 어떤 다양한 경험, 새로운 재미를 주는 그런 시장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 시장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기쁨을 주고 사랑받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농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지작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